2차전지 악재가 뭘까? 첫 번째가 리튬 가격 하락, 두 번째가 전기차 수요도나 오르, 트럼프 당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 정도예요. 리튬 가격 하락, 전기차 수요도나 뭐 트럼프 당선. 네, 이 정도 세 가지거든요. 네. 이건 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 네 번째 하면은 뭐 전기차보다 뭐 반도체나 뭐 AI나 로봇이 실적이 폭증해가지고 숫자로 이게 막 검증한다든지. 그쪽으로 그러면 가는 그쪽으로 가겠죠.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24년 말 기준으로 리튬 매출이 반영이 되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고. 리튬 매출 반영되는 거 보고 아마 외국계는 다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조금 길게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최소한 1, 2년은 지금부터 봐야. 그렇죠. 저희가 다 원래 2차전지 투자할 때 네.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롱텀으로 한 거지 두세 달 만에 매매를 하려고 뭐 전업 투자자이시면 모르겠지만 매매를 하려고 저희가 2차전지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네. 빠지는 폭보다는 네. 오르는 폭이 훨씬 전 크다고 봅니다. 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좋은- 2차전지 관심 있고 주력 버티고 이러면은 네. 내가 투자하겠다 맘먹었으면 모아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분할로. 그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물타기냐 불타기냐. 네. 내가 신규로 자금이 생겼어요. 전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중요했던 얘기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인데 전기차를 소비자의 선택 문제를 얼마나 강제할 것이냐. 저는 강제하는 게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가 물리신 분들 에코프로를 100만 원에 사신 분들, 110만 원에 사신 분들, 120 에코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0만 원 사신 분, 130만 원 사신 분 다양할 거 아니에요.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럼 여윳돈이 또 생겼을 때 지금 이 가격에 더 살 거냐. 그게 진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에도 난 여전히 에코프로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포스코 퓨처엠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전 절대 틀린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130만 원, 150만 원, 140만 원에 사신 분이 에코프로 지금 70만 원도 깨졌잖아요. 근데 안 사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똑같아요. 59만 원에 막 공격적으로 사신 분이 지금 35만 원까지 빠졌는데 안 사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분위기상 산 그렇죠. 거지. 맞습니다. 네, 막 자기 원칙과 기준이 없었던 미래를 거죠. 믿고 맞아요. 산다고 했지만 네, 그게 네. 아니었던 네. 거지. 3년 안 지났잖아요. 3년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주가만 빠졌는데 신규 자금 들어왔을 때도 내가 가장 2차 전지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2차 전지 하겠다. 그건 저는 전략이 절대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내년 수치는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전기차 전체 판매량 최소 미니멈이 1740만 대, 최대 1900만 대입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증가하면 전기차 실제 출하량의 증가는 대략적으로 1740만 대로 잡으면 25%, 1900만 대로 잡으면 35%입니다. 그래서 25에서 35% 전기차가 늘어나고 배터리의 출하량은 이거보다 당연히 훨씬 가파르겠죠. 30%에서 38% 정도 예상하는데 출하량으로 치면 이 수치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1050기가와트시에서 1170기가와트입니다. 1050에서 1170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말들이 많냐면 올해는 23년에는 전기차가 지금 내년은 25에서 35% 했는데 전기차가 40% 증가했고 배터리 출하량은 4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 갭이 있는 거죠. 여기는 5% 정도 갭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거 평균 내면 7% 정도 갭이 있는 거. 이 7% 가지고 지금 엄청 둔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엘바마하고 SQM이란 리튬 거의 글로벌 1등, 3등, 뭐 1등, 2등 업체인데 그 회사들이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그 바닥 저점 찍고 2분기에 우리는 영업이 정상화될 거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2분기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2분기부터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23년에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4년에 실적
24년 하반기 실적 피크 찍으면 오히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거든요. 최소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잖아요. 그래서 24년 하반기에 실적 엄청 좋아질 걸 알면 그렇게 안 사던 기관이나 외국인도 좀 먼저 사서 땡기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그래도 올해 너무 최악이었으니까 올해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열심히 사서 땡겨놨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누군가한테 넘기고 그 반도체 판 걸로 뭘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맞아요. 반도체 팔아놓고 또 반도체를 더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왜? 반도체 이미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보니까 개인들은 반도체 계속 팔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네. 사고 네. 그잖아요.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쵸. 사이클 온다고 하는데. 그쵸. 그게 역으로 도는데 근데 2차 전지는 생각보다 그 삼성 SDI 44조 계약 나고 불법 공매도 금지할 때도 저는 그래도 추세가 한 2, 3일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매수세 안 붙었거든요. 아직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배팅 안 하는 거 계속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네. 오히려 눈치 보는 게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2차 전지 주가의 생태계는 더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양극재 너무 편중됐었잖아요.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충방전과 관련된 오히려 음극재라든지 아까 그 대주전자재를 서포트하는 그 도전재 만드는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역으로 차별화돼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양극재가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도 확률적으로 빠지는 쪽보다는 올라갈 쪽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두산 로보틱스나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는 절대 못 가는데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나 반도체는 계속 갔어요. 계속 쉬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조정 나올 때가 된 거고 2차 전지는 조정 충분히 받았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더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거죠. 제가 2차 전지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주식시장 생리가 악재 나올 때 더 이상 안 빠지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하방이 지지됐다는 거고 호재 나와도 더 이상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한 거죠. 근데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호재 나올 게 훨씬 전 더 많다고 봅니다. 이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를 뭐 벌써 두세 달 전부터 하도 때려놔가지고 네, 너무 심하게 하도 때려놔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에코프로 같은 그 광물 업체, 양극재 업체 같은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장비 업체인 뭐 P&T 이거를 비중 조절을 그거는 따져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사람들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에코프로 500% 수익 났어요. 아 비싸게 사셔서 나 50% 수익 났어요. 자 에코프로 50% 수익 났고 그 다음에 내가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사서 40%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만 아셔도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꼭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산 종목이 5종목이에요. 다 2차 전지 포트를 다 채웠어요. 에코프로 수익 50% 났어요.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의 대장이다 해가지고 40%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난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나노신소재 30% 수익 났어요. 근데 장비주하고 기타 조금 잘못 엇박자 나가지고 장비주에 뭐 예를 들어 윤성 FNC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또 나 뭔가 또 2차 전지 기타 최대한 포트폴리오 분산할 거 해가지고 배터리 셀 업체에 뭐 좀 저평가돼서 난 SK 오히려 이노베이션 샀어. 근데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에코프로 500%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지. 열심히 팔아. 그래가지고 맨 끝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막 메꿔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투자 실패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걸 줄이는 최대한 확률적인 높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완전 깎으러 하셔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 2등 1등 에코프로 BM의 수익난 수익금 있잖아요. 그 수익금만큼 이 비중을 이 수익금 난 것만큼 이 비중을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요게 조금 오를 때마다. 그러면 마이너스 난 SK 이노베이션하고 윤성 FNC 마이너스 난 거를
뭐 그날 뭐 3% 오르면 뭐 20% 적립. 3% 오르면 20% 적립.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른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줄이는 거를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 더 담는 거예요. 에코프로랑 포스코 퓨처. 그럼 확률적으로 전체 수익금이 훨씬 더 커지거나 손실 난 게 훨씬 많이 메꿔질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손실 많이 난 거를 잘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2차 전지 중에 자기가 갖고 계신 거 중에 최고 수익 많이 난 거에 더 물량을 늘리시는 전략을 해보시면 계좌도 깔끔해지고 수익금도 훨씬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전 그것도 있다고 봐요. 대장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반도체가 계속 좋으려면 삼성전자도 계속 실적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하이닉스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네.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게요. 대장이니까 대장이 가야지 밑에 소부장이 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보세요. 22년에 54조 영업이익인데 24년에 28조, 25년에 40조예요. 줄어. 여전히 20%가 부족해요. 20%가 뭡니까? 25%가 부족해요. 왜 그러지? 네. 이 최소한 22년 피크 찍을 때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회복돼요. 21년도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히 회복되려고 치면 사실은 23년 안 좋은 거 알겠고 24년도 좋아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22년도를 뛰어넘는 수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22년도를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올 거다. 그게 저는 조금 우려되는 요인이고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자꾸 HBM 얘기하시는데 HBM은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실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강력하게 얘기하는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는 2차 전지 매출이 거의 100%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하이닉스가 HBM의 수혜주라고 하려면 최소한 HBM 매출이 몇 프로 돼요? 그렇죠. 절반 뭐 절반 이상은 절반 돼야죠. 이상은 돼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10% 언더예요. 8%예요, 8%. 내년에 많이 늘어서 20%? 20% 내년에 그렇게 두 배, 그렇게 8%에서 20% 두 배 넘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보시면 매출이 내년에 50조, 62조. 매출은 일단 22년도 커버되죠. 22년도 하이닉스는 실적 훨씬 좋아지네,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탑픽을 SK 하이닉스가 뽑나 훨씬 봐요. 좋아지네요. 22년도 실적 훨씬 뛰어넘네요. 6조 8천억에서 15조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래서 사라고 삼성전자랑 하구나. 하이닉스는 차별화된 모습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좀 그런 달라질 것 같네요. 벌써 실적에서 숫자에서 딱 차이가 확 나네요. 야, 근데 이게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뭐 아직도 절대 규모에서는 좀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네. 뭐 이건 뭐 여담이지만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이 실제 좋은 인력이 SK 하이닉스에 또 많이 뺏기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뭐 여담이지만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주도주 사실 어디가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또 주도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AI나 로봇보다는 AI 로봇 중에는 AI 로봇 많이 비교하시는데 로봇이 훨씬 저는 가시화가 더 큰 것 같아요. 숫자가. 일단 보시면 AI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인데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단기간에 너무 빨리 움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올해 연초에 움직일 줄 알았는데 연말부터 움직여서 조금 단기간에 너무 슈팅은 나왔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슈팅 나왔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 뭐 큐렉소라든지 뭐 SPG라든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회사는 두산 로보틱스만큼 이렇게 오른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산업이 24년에 조금 주도주의 한 자락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로봇 산업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일단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대당 로봇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원래 대당 로봇 가격이 기본적으로 2, 3억 했던 게 지금 몇 천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을 사면 1, 2년만 빡세게 돌리면 이미 생산 원가를 세이브하고도 남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공장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반도체도 신규 공장을 짓잖아요. 생산 원가 절감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인건비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 관련돼서 로봇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젊은 사람들 2030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2030이 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부분, 소위 말하는 3D 업종 부분을 이미 상당 부분 로봇이 되게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점점 더 커질 거고 그 와중에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쪽이 의료용 로봇인데 의료용 로봇은 글로벌 6개가 이미 80% 이상 잡고 있는데 20등 안에도 못 들었던 큐렉소라는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글로벌 업체랑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숫자도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로봇 매출이 뭐 210억이었다면 올해 350억, 내년에 550억, 내후년에 뭐 800억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숫자로 이제 드디어 증명을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이 인건비나 고령화 문제, 로봇 가격이 일단 많이 싸지고 있고 제조업체들의 원가 절감이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핵심 그게 있고 그다음에 로봇은 여러 가지 플랫폼이랑도 연결되고 AI랑도 연결되고 이 서비스 심지어 이제 서비스 로봇도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스토리를 잘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핵심 6대 신성장 산업에 또 선정이 됐거든요. 2차 전지 당연히 선정됐고요. 로봇도 선정돼가지고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규제 산업인데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K 타이틀 단 것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포지션이 커질 거라고 보는 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 계속 박살나서 많이 싸진 게 있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매력이 생긴 게 저는 엔터라고 보거든요. 아, 엔터 실적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를 안 타요. 잘 빠졌. 경기 상황이 없어요. 주가 많이 엔터 빠졌어요. 주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일단 그 하이브가 거의 37% 빠졌고 JYP 더 빠졌어요. 40% 빠졌어요. 오늘 주가까지 보니까 40% 빠졌는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중국 포지션 때문에 하이브나 JYP가 실적이 꺾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이브나 JYP는 중국 포지션, 중국 매출 비중이 20%도 안 돼요. 차라리 일본 때문에 하이브나 JYP가 어렵다? 그건 말 돼요. 하이브나 JYP는 일본 매출 비중 크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하이브나 JYP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해외를 북미, 유럽, 중동 진짜 많이 다각화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기존의 국내 아이돌 기본 베이스에 외국계를 한 명씩 넣다가 이제 100% 다 외국계로 바꾸잖아요. 그게 A2K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거 성공했어요.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도 막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던데 거의 성공해가지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4주 연속 1위 찍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 호응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 그걸로 1등 찍었어요. 4주 연속 찍고. 그리고 저는 되게 심플해졌어요. 예를 들어 앨범 가격이 무지 비싸졌어요. 앨범 가격 보통 앨범이 완전 거의 그림 동화책이에요. 앨범 하나가 보통 35,000원 정도 잡거든요. 그럼 계산하기 되게 심플해요. 예를 들어 하이브에 그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네. 세븐틴이 연간 앨범 890만 장 팔거든요. 진짜요? 네. 연간. 그럼 그냥 걸어다니는 중견 기업이에요. 그럼 900만 장 잡아볼게요. 그럼 900만 장에 앨범 하나당 35,000원 잡으면요. 앨범만 세븐틴 그룹 하나가 앨범만 자 59, 45, 39, 27 3,150억이에요. 앨범 하나만. 근데 하이브는 세븐틴만 했나요? TXT 있죠. 르세라핌 있죠. 뉴진스 있죠.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연간 뭐 800만 장 팔아요. 그러면 800만 장 사이즈 되는 그룹 3개만 해도 얼마죠? 그냥 매출 9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앨범 끝 아니잖아요. 콘서트 있잖아요. 콘서트 계산 심플해요. 아, 이거 조인데요, 조. 조단이에요. 그죠, 그죠. 조단인데. 네, 조단이에요. 와. 합산하면 도잖아요. 와. 그 다음에 진짜. 콘서트 5만석 보통 기준 잡거든요. 콘서트 비싸져서 기본 10만 원이에요. 그럼 5만석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죠? 500억 정도 되겠네. 그죠? 500억. 500억인데 콘서트 한 번 하고 안 끝나죠. 콘서트 굳이 많이 하거든요. 막 12회 투어, 18회 투어 하거든요. 그럼 500억 12회 투명 하면 얼마죠? 6천억이 6천. 그러니까 계산 그 심플하죠. 우리나라 가수는 아니지만 그 네. 누구지? 미국 테일러 스위프트. 네. 몇 조라고. 몇 조예요, 몇 조. 아니 그거를 방탄소년단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방탄소년단이 뭐 팬덤이 더 약하기를 뭐가 약하게.
그러니까 기본 조단이에요. 그리고 하이브의 팬이 하는 팬 플랫폼이 연간 매출 1,000억에서 1,500억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럼 대장은 하이브예요? 아니 JYP입니다. 왜냐면 하이브가 더 커요. 음. 근데 하이브는 영업이익률이 왔다 갔다 해요. 음. 17%, 18% 좋아요. 엄청 좋은데 JYP는 30%, 31%. 오, 네. 그래요. 그 하이브의 방시혁과 JYP의 박진영 두 사람의 어느 경영 능력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둘이 동등한데 JYP의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JYP는 3년이건 5년이건 계속 영업이익률 30%대. 하이브는 좋을 땐 20% 떨어질 땐 13%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JYP. 그게 혹시 뭐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있겠지만 하이브는 막 이타카홀딩스 막 사잖아요. 조 단위로 사잖아요. JYP가 훨씬 더 보수적이고 박진영이 그랬어요. 그런 쪽은 우리가 걔네 문화까지 완전히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건 전 박진영이 진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반도체 뭐 2차전지 처음에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반도체 언급해 주셨는데 반도체는 이미 좀 오른 감이 있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대장 주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내후년을 봤을 때 그렇죠. 네. 2022년도 그 고점의 실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조금 맞습니다. 불안불안한 네네. 감이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이 중요한데 이익을 못 떠넘으면 현재로서는. 근데 하이닉스는 뛰어넘으니까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딱 숫자로 가셔야 되니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를 한다고 하면은 뭐 SK 하이닉스 쪽도 괜찮긴 한데 네. 그거보다 오히려 네. 좀 눈을 돌려서 네네. 로봇이나 엔터 쪽을 바라봐도 좋겠다. 네네. 네, 네. 그렇게. 저는 일단 2차전지 당연히 20% 이상 담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20%, 그 다음에 엔터 20%,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20%. 그러면 20%가 남죠. 네. 로봇, 엔터, 미용 의료기기,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말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에 똘똘한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힌트를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TSMC 또는 인텔 또는 마이크론 또는 중국의 로컬 이런 데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소재나 부품 장비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저는 20% 사겠습니다. 신규로 현금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걸 2차전지를 또 투자할 거냐? 그거 투자할 그 용기나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2차전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2차전지 타이틀을 달고 다 올라갔던 데서는 이제 철저하게 구분될 건데 그것도 처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2차전지 업체들의 자금력, 외부 차입하는 거, 재무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차전지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다.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소부장 업체 다 안 좋은데 다행인 건 정부든 완성차 업체든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게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2차전지 업계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고 2차전지 업계에 대한 투자 미래는 여전히 뷰가 변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